자, 오늘 굴절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하고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반사와 강동신에 대해서 하는데 요 굴절 전반사 요 부분이 그 3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좀 그 오늘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 다음 시간도 원활하게 되니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좀 할 내용이 많아서 좀 집중해서 해야지 제 시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할 텐데 우선 요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그 대학교 때 과제로 했던 건데 그 뭐 이렇게 물리 실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굴절을 비유하는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대단원 개관할 때 이거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1번, 2번, 3번 경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경로는 1번이 되겠죠. 왜냐면 달리는 속도가 수영하는 속도보다는 빠르니까 조금 더 많이 달리고 수영을 좀 적게 해야지 최단 시간 내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수영이 빨라도 박태환이 수영하고 제가 달리면 제가 이깁니다. 예. 5가 아니고 당연한 거지. 뭔데 말이야. 좀 빨리 걸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달리고 수영하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파동은 특이하게 신기하게도 어떤 두 지점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시간이 하필이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를 택해서 갑니다. 따라서 파동은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최소 시간의 원리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굴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꺾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유하는 실험으로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맴돌이 전류는 유도전류입니다. 유도전류. 자석을 그냥 자유낙하시킬 때하고 구리관을 통해 자유낙하시킬 때 비교해 보면 구리관을 통해 떨어뜨리면 속력이 더 느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얘가 지나가면요 유도전류가 생겨요. 맴돌이 형태. 그래서 그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해서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굴절차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난감 자동차 위에 이제 그 나무 막대를 얹고 밑에 네오디듐 자석을 붙여요. 그래서 바닥과 다일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움직이면요. 여기에 이제 맴돌이 형태, 소용돌이 형태의 유도전류가 생기면서 이 자동차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어서 밑에 구리판이 없을 때에 비해서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구리판을 갖다 대면 이제 속력이 느린 내지를 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자동차가 파동을 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굴절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미니카를 하나 사가지고요. 이 실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걸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터넷 쇼핑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문방구에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찾았는데요. 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가격표가 안 붙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제 눈치를 보더니 좀 세게 부르신 것 같아요. 먼지가 엄청 쌓여 있었는데 별거 없었는데 5,000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는 나무 판자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네오디듐 자석을 이렇게 붙여서 위에 얹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완성된 모습이에요. 위에서 바라본 거, 밑에서 바라본 거. 요거를 이제 구리판하고 종이 하드보드지 뭐 해가지고 이제 경사면을 만들어서 굴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느리고 여기서는 빠르고 이렇게 속력 차이가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매질의 경계면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굴려 보면 요게 이제 지금 요 종이를 갈 때는 이렇게 쭉 오다가 잘 가다가 경계면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속력이 그대로 빠른데 여기는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생기면 이렇게 굴절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근데 이 실험은 참고로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다른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적혀 있는 그 웹페이지를 보고 제가 재현해서 실험을 했던 거였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파동은 힘을 받아서 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굴절이 되는 건데 뭐
뭐 비유적인 실험, 그냥 속력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실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험 모습을 찍은 걸 보여주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여기 이제 젊은 시절에 제 팔이 나올 건데요. 얼굴은 안 나옵니다. 안 놀래라. 요거 이제 경사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높이가 높고 낮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종이 쪽이 더 빠르죠. 예, 여기는 이제 구리 쪽이고, 다시 한번 보면 속력이 다른 매질을 뜻합니다. 여기는 속력이 느린 매질. 예, 이거는 이제 속력이 빠른 매질. 예, 제 손가락 맞죠? 네. 이 굵기는 잘 없거든요, 손가락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요 아까는 경사면이었는데 얘는 그냥 평평한 바닥에 놔두고요. 여기 어차피 모터가 있으니까 스위치 켜가지고 굴립니다. 그럼 여기가 속력이 빠르고 여기 속력이 느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석이 이렇게 갈 때는 직진하다가 걸치면은 여기가 느려지죠. 여기는 그대로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휘어진 거 보입니까? 네. 착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살짝 휘어져가지고. 네, 요게 이제 굴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생님이 한 실험은 굴절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전반사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는 아예 굴절이 안 일어나고 반사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전반사입니다. 예,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그래서 이 선생님 한 실험은 요 구리판으로 길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요 자동차가 길 따라서 전반사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 광통신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요 구리판이 비싼 관계로 저는 그냥 요렇게만 실험을, 요것도 실험실에 있는 거 몰래 가져와다가 했어요. 저희가 신고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놔두고 왔기 때문에 괜찮아. 구리가 비싸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굴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굴절인데요. 일단 파동의 굴절은 기본적으로 속력이 다른 두 개의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굴절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쪽이 매질 1이고요. 요 아래쪽이 매질 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매질 1에서의 전파 속력은 V1이고요. 파장을 람다1, 진동수는 F1입니다. 매질 2에서 이 파동의 속력은 V2, 파장은 람다2, 진동수는 F2예요. 근데 요 V 람다 F 중에서 매질 1과 매질 2에서 같은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여러분이 잘 배웠다면은 맞출 수 있을 텐데요. V 람다 F 중에서 매질 1과 매질 2에서 변함없이 같은 거는 F입니다.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파원에 의해서 결정된 다음에 전파를 하는 동안에 아무리 멀리 가도 진동수 안 바뀌고, 심지어 매질이 바뀌어서 속력이 바뀌어도 진동수는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주기도 안 바뀌겠죠. 어차피 주기는 진동수와 역소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기와 진동수는 안 바뀝니다. 근데 속력과 파장이 달라지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나서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쪽이 속력이 더 빠른지, 어느 쪽이 파장이 더 긴지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입사파고요. 이게 굴절파입니다. 그리고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인 선 있죠? 요거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이라고 하고, 세타원 있죠? 입사파와 법선 사이의 각도, 입사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2 있죠? 요 굴절파와 법선 사이의 각도, 요거를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자, 굴절의 법칙은 요 입사각하고 굴절각, 즉 세타1, 세타2하고 그다음에 매질에서의 전파 속력 V1, V2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미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결과를 그냥 바로 적어주겠습니다.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입니다.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입니다. 요거는 예외 없이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굴절의 법칙입니다. 파동이라면 이 법칙을 따릅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여러분은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것까지는 없어요.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식을 활용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자, V1은 매질 1에서의 속력이고요. V2는 매질 2에서의 속력입니다. 이거는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각각에 대해서 안 변하죠. 네,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네.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집니다. 일단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사인 값은요, 지금 보면 입사각은 요렇게 가능하잖아요. 뭐 반대편도 뭐 요렇게 가능하고 0도에서 90도밖에 없습니다. 사이가. 예. 요쪽 뭐 마이너스 이런 건 표현 안 해요. 그냥 법선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0도에서 90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도 커지죠. 네. 예. 빗변분의 높이니까. 따라서 지금 세타1, 세타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세타1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사인 세타1하고 사인 세타2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사인 세타1이 더 큽니다.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려면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각도가 큰 쪽이 속력도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모르더라도 요걸 보고 나서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네? 그러면 매질 1에서의 속력 V1이 매질 2에서의 속력 V2보다 더 크겠네? 요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길어? 람다1, 람다2? 람다1이 더 길겠죠. 진동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구나. 그러니까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장과 속력이 달라지구나. 진동수는 그대로구나. 주기도 그대로구나. 이걸 이제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소리의 전파 속력을 그 기체에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배웠어요. 네.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이 빨랐습니다. 그럼 낮에는 지표면이 달궈지죠. 그래서 지표면 근처의 온도가 높고 이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이제 온도가 다르니까 소리의 전파 속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 고온 쪽의 속력이 더 빠르거든요. 따라서 얘가 이제 요렇게 소리가 가게 되면 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아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얘가 퍼져 나가야 됩니다. 요 각도보다 요 각도가 작아야 되겠죠. 근데 입사각은 이거랑 법선이 이룬 거거든요. 네, 법선과 이루는 각이 무조건.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속력이 작아지니까 각도가 작아져야 되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하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밤에는요 땅이 또 식어요. 그러니까 땅 쪽이 추워요.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죠. 그래서 기온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입사각으로 이렇게 입사를 한다고 쳤을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땅 쪽으로 약간 소리가 깔아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빛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빛의 굴절. 근데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보면 그림도 비슷하지. 왜냐하면 빛도 파동이니까 기본적인 같습니다. 일단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굴절 얘기할 때 살짝 빼먹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매질의 경계면에서는요 파동이 굴절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반사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굴절과 반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파동이 가서 만약에 30이 굴절했다면 70은 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요게 입사각이었죠. 이게 굴절각이고 요거는 반사각이에요. 근데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같습니다. 요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요거는 뭐 추가적인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어쩌보면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하다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고요. 굴절의 법칙은요. 여기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똑같은 거. V1분의 사인, 이건 모든 파동에 적용된다 했죠. 그러니까 빛에도 적용됩니다. 예,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입니다. 요거는 뭐 똑같습니다. 아까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요. 네, 넘어와서 그러면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진동수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세타1, 세타2 중에서 세타1이 더 크지? 그럼 V1, V2 중에서 누가 더 커? V1이 더 크고 파장도 매지 1에서가 더 깁니다. 근데 옆에 N으로 적혀있는 거 있죠. N. N1, N2. 요거는 굴절률이라고 정의 내려지는 건데 요게 빛의 경우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빛의 경우는 굴절률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빛은요 모든 파동 중에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라는 기준이 되는 속력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다른 파동은요, 예를 들어 소리, 뭐 지표면 근처에서 15도 실 때 소리를 기준으로 삼을 거야? 뭐 대표되는 속력이 없잖아요. 근데 빛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있어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진동수하고도 관계없고요. 네. 그래서 그게 상수기 때문에 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콘스탄트 앞자리를 펴서 양변에 C를 곱해줍니다. 굴절의 법칙에서. 그럼 C 나누기 V1 있죠? 그게 속력 나누기 속력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비율입니다. 비율. 진공에서 빛의 속력 때 어떤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력. 근데 V1은 C보다 항상 작아요.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굴절률은 항상 1보다 큽니다. 진공에서가 제일 커요. 제일 작아요. 진공에서가 1이고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건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이라고 해서 N1, 요거는 N2 이렇게 들 수 있고요. 이게 절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절대 굴절률인데 절대라는 말을 빼고 절대라는 말을 그냥 생략하고 보통은 그냥 굴절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왜 이름이 굴절률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간다고 쳐봐요. 진공에서 물질로. 그러면 진공이면 얘가 1이죠. 1이죠. 또 얘가 이제 어떤 물질의 굴절률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크면 클수록요. 요 차이가 크니까 속력 차이가 큰 거죠. 그러면 굴절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갔을 때 굴절되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굴절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굴절률은 상수 나누기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의 역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의 대소관계는 속력의 대소관계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이 굴절률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굴절률은 C 나누기 속력, 그러니까 속력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C는 상수죠. 따라서 굴절률을 이용해서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빛의 경우에는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를 별도로 스넬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넬의 법칙은 빛의 경우에 굴절률로 표현한 굴절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면 되고요. 여기까지 알면 되는데 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뭐냐면
요 양변에다가 그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을 나눠요. N1을. 그럼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이 1이 되죠. 그럼 요렇게 만들면 요 굴절하는 쪽에 요 앞에 붙은 N1분의 N2를 상대 굴절률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럼 매질 1에 대한 매질 1의 상대 굴절률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질 1의 굴절률을 1로 두었을 때 매질 2의 굴절률이 돼요. 요거는 빛 이외에 모든 파동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굴절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 내리기 나름이잖아요. 그냥 입사해서 들어가는 쪽을 1로 잡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냥 N1분의 N2는 속도로 나타내면 V2분의 V1이거든요. 그러니까 V2분의 V1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필요 없는데 왜 넣었나 몰라. 잊어버리세요. 방금 한 말은. 절대 굴절률만 알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기 전에 파동의 굴절 현상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파동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얘들입니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렌즈는 빛이 모이죠. 오목 렌즈는 빛이 퍼집니다. 그 이유가 자, 빛은요 진공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다 했죠. 근데 진공하고 공기는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이잖아요. 공기에서의 굴절률이 얼마냐면 1.0003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이죠 뭐. 그래서 항상 공기 하면은 진공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의 굴절률이 1.33 정도 돼요. 유리가 한 1.5 정도 되고 물질에 따라서 2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굴절률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파장이나 속력이 제법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매질의 경계면이죠. 공기하고 유리 사이. 그리고 법선이 요게 법선이 됩니다. 그러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공기 쪽이 더 커야 되잖아. 공기 쪽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요렇게 꺾이는 거. 이렇게. 요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해보십시오. 반대편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요래 꺾여가지고 요래 됩니다. 요것도 뭐 마찬가지 원리예요. 공기하고 요 유리 사이의 경계면이 이게 접선이죠. 그리고 법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각도가 공기 쪽이 더 커야 되잖아. 유리 쪽이 더 작고. 이렇게 되니까 요래 꺾여서 요래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물속에 어떤 물체가 잠겨 있을 때 그 물체의 위치가 실제 위치보다 약간 떠 있게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라는 것은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 발에서 반사된 빛이 요래 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공기죠. 사실 이게 자료가 안 주어졌어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 공기 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진공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요래 휘는데 우리 뇌에서는요 이게 빛이 휘어지는 그 과정까지 인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온 빛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온 빛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발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기루 현상이에요. 신기루 현상. 자, 여러분 소리도 기체의 그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이 빠르지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요. 그래서 잘 보면요. 자, 요 산 끝에서 온 빛인데요. 즉 이게 좀 제가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이게 요런 식으로 휘는 거죠. 약간 요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이게 경계면을 이렇게 보면요. 요게 이제 법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요래 되죠. 보면 이제 아래쪽이 뜨거우니까 온도가 높고 속력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요 산 끝에서 반사된 빛이 요래 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요 땅에 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반사된 빛이 오가지고 하늘빛이 바닥에 보이면서 이렇게 울렁거리면 마치 호수가 있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기루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이게 찬 해수면에 있게 되면 요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요 아래쪽이 온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 빛이 요런 식으로 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이게 법선이고,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차가운 쪽이 작아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쪽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반말은 쥐가 듣는 것처럼 빛이 요렇게 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거꾸로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아,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울산에서 본 적 있어요. 바닷가에서 배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막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 렌즈 있잖아요. 예. 렌즈는 들어갈 때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갈 때도 굴절됩니다. 아까 해보라 그랬죠. 조금. 예.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이게 공기 쪽이 각도가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각도가 더 커야 되니까 꺾이게 됩니다. 두 경계면 모두 꺾여야 돼요. 이쪽은 생략한 거예요. 여기만 그냥 해보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11월 수능 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는 낮에 발생한 소리의 진행 방향을, 다는 신기루가 보일 때 빛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디귿. 가에서 굴절률은 유리가 공기보다 크다 했는데,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실전이죠. 법선을 긋습니다. 제가 계속 점선을 끄어서 점선을 끄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끄면 되겠죠. 이렇게 끄어서 각도를 비교해봐요. 그럼 제가 세타1, 세타2라고 둘까요? 누가 더 커? 세타1이 더 크죠. 그럼 V1, V2 중에서 누가 더 크겠어요? V1. 예, V1이 더 큽니다. 그럼 N1, N2는 각각 V1분의 C, V2분의 C거든요. 역수입니다, 역수. 그럼 N1, N2 중에서 누가 더 크겠어? N2. 예, N2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파장은 유리 공기 중에서 어디가 더 길겠어요? 예, 공기 쪽이 더 길겠죠. 진동수는 누가 더 크겠어? 예, 같죠. 주기는 누가 더 길겠어? 주기는 이제 주기는 같죠. 주기는 진동사하고 역수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역수관계입니다. 그것도. 예.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 거죠. 진동수나 주기나. 그러면 기억은 맞나? 굴절률은 유리가 공기보다 크죠. 네네. 다음 니은.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크다. 사실 이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걸 안 외워도 되게끔 자료가 나오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수능에서는 외우는 걸 별로 그렇게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할 때 제가 좀 요령을 알려줄게요. 사실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 있으면요, 이게 그림을 그렸을 때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과장해서 덧대어서 그립니다. 그럼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심하게 그려놓습니다. 약간 심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요렇게 긋고 법선을 긋는 거죠. 법선을 끄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각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누가 더 큰지. 근데 이게 잘 보면요, 요런데 이렇게 끄어서 해보면요, 이게 잘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오잖아. 요 각도하고 요 각도 중에 누가 더 커? 이게 사실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요 느낌대로 확 꺾인 걸 한번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이 각도가 크니까 아래쪽이 속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에서의 소리의 전파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디귿 보면 다에서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차가운 공기에서보다 크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외우고 있었으면 보통 거기에 맞춰서 수능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맞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확인.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사실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덧대어서 그릴게요. 요렇게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법선이 되겠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봐야 됩니다. 그럼 뜨거운 공기 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크죠? 맞습니까? 네. 그럼 뜨거운 공기 쪽에서 빛의 속력이 더 빨라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딴 식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굴절만 나오면 이 정도입니다, 수준이. 자,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물속에 놓인 유리를 지나면서 점 PQ에서 굴절한다. 표는 각 점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나타낸 것이다.
왜 단색광이냐면요. 이 단색광 제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단색광은 색깔이 단일한 광선이에요. 색깔이 하나인. 색깔은 진동수입니다. 예, 빛의 색깔은 진동수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한 종류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막 물에도 있고 막 유리도 있고 막 물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색광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경로로 안 나타납니다. 다양한 경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단색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입서각, 굴절각 요거 그럼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법선을 일단 그려야 됩니다. 여기 법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요게 입사각이죠. 자, P에서 입사각이 얼마고? 세타 제로죠. 네. 근데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선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여기 세타1이죠. 네. 예. 자, 여기도 한번 여기보겠습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법선 긋고요. 요게 세타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사각. 굴절각이 요거죠. 맞습니까? 네. 여기 이제 세타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세타1과 세타2가 같으냐 물어봤어요. 뜬금없이. 얘랑 얘가 같은지. 근데 잘 보면요. 지금 빛이요.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물에서 유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거꾸로 보내면 여기서 여기로 가도 경로는 똑같을 거거든요. 여기 이제 물에서 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유리로 치면은 각각의 입사각이 세타 제로로 같기 때문에 각각의 굴절각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1하고 세타2가 같아야 돼요. 거꾸로 네, 거꾸로 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거꾸로 여기서 출발시켜 가지고 요렇게 보내나 빛의 경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꾸로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면 물에서 유리로 입사각 세타 제로로 넣은 거죠. 네. 여기도 물에서 유리로 입사각 세타 제로로. 그러면 굴절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하고 여기에 굴절의 법칙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의 속력을 V1, 유리에서의 속력을 V2, 물에서의 속력을 V1이라고 두고 굴절의 법칙 씁니다. 그러면 V1분의 사인 세타 제로는 V2분의 사인 세타 1이죠. 네. 여기서는 V2분의 사인 세타 2는 V1분의 사인 세타 제로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같아요. 그러면 V2분의 사인 세타 1과 V2분의 사인 세타 2가 같으니까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가 같고 세타 1과 세타 2가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 다음에 니은디귿은 한번 봅시다. 단색광의 진동수는 유리에서와 물에서 같다. 이거는 땡큐죠. 네.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뭐 그냥 이 문장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맞는 거고요. 그냥 디귿 단색광의 파장은 이제 비교해봐야 되죠. 보면 요 각도와 요 각도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지금 요 선하고 요 선이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막곡지각이에요. 이게 세타 제로입니다. 따라서 세타 1은 세타 제로보다 작죠. 세타 제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큰 쪽이 어때요? 속력이 더 빠릅니다. 각도가 큰 쪽이. 그래서 물에서의 속력이 유리에서의 속력보다 더 빠릅니다. 그럼 파장도 마찬가지겠죠. 네. 왜냐면 V1은 람다 1F, V2는 람다 2F입니다. F는 같죠. 네.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장은 유리에서가 물에서보다 작죠. 아, 나 이런 게 싫더라. 그냥 크다로 다 통일해서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다 하면 또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예, 실험에 대해서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 동아출판사 물리학원에 있는 실험인데요. 서로 다른 매질에서 소리의 굴절 확인하기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함수 발생기에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함수 발생기는 일정한 진동수의 신호를 발생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비싸요. 근데
학교마다 하나씩 보통 있는데 우리 학교에도 있고. 근데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게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 중에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풍선을 넣는데 풍선에 헬륨을 넣은 풍선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넣은 풍선 두 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하고 헬륨, 공기하고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떤 거는 이렇게 꺾이겠고요.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더불어서 진동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확인해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람 귀 대신에 또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측정하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크기 측정하는 어플도 있고 진동수 측정하는 어플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이패드가 이제 여기 어플이 지금 500Hz의 소리를 내는 요거 이제 어플이 되겠고요. 요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어플이고요. 요 사이에 헬륨 풍선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아지죠? 이게 실제로 이 지점에 소리 듣는 분리고 작아지죠? 기로도 느껴지죠? 예. 이게 헬륨 풍선으로 한 실험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좀 하기 어려워요. 일단 이산화탄소 풍선 자체를 만들기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콜라를 연결해가지고 쉐이키 해가지고 탁 하면은 잘 해야지 잘 잡고 이렇게 하면 풍선이 부러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생각보다 사람이 불면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질소가 많습니다. 들숨하고 날숨이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써봤는데요. 이게 제일 싸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있다면은 드라이아이스를 이제 물에다가 놓고 막 흔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드라이아이스가 보통 잘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는 실험이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해봤는데 일단 기로는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해보면은 이제 측정 장치로는 느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커지죠? 진짜 조용한 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게 기로는 안 느껴져요. 해보면. 근데 이제 넣으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풍선은 커졌고요. 헬륨 풍선은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게 분자량이에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4 정도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44.01, 헬륨 기체 분자의 분자량이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왜 잘 안 됐느냐? 공기하고 차이가 2배도 안 나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헬륨은 잘 됐죠? 네. 헬륨하고 공기는 한 7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헬륨은 굴절 현상이 확실하게 일어나니까 잘 되고 이산화탄소는 진짜 조금 일어나니까 진짜 찾기가 어려웠던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크죠? 분자량이 크면 속력이 느립니다. 소리의 속력이. 그래서 보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가벼우니까 빨랑빨랑 이렇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공기 쪽이 더 커야 되죠. 이산화탄소가 더 무거우니까 소리를 약간 굼떠서 이렇게 굼뜨게 전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벼운 놈이 빨리빨리 전달하고 무거운 놈이 굼뜨게 전달한다. 약간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법선하고 이게 법선이죠. 법선과 이루는 각 보면은 이게 공기 쪽이 더 커야 되죠. 이산화탄소가 느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커지고요. 근데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거예요. 근데 이 헬륨은 확실하게 나타났죠. 얘는 분자량이 7배나 차이 나거든. 그래서 보면 요게 법선이죠. 법선과 이런 거 헬륨이 가벼우니까 헬륨이 더 큽니다. 뭐 잘못 그렸죠.
예, 요거랑 요거죠. 네. 예, 헬륨 쪽이 더 크고요. 그다음 얘도 보면은 요 법선과 이게 법선 이겁니다. 제가 방금 말한 건 법선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공기 쪽이 더 작죠. 헬륨 쪽이 더 크고 헬륨이 성능이 더 빠르니까 요렇게 되니까 헬륨 풍선을 가까이 놓으면은 이제 얘가 퍼져 나가가지고 소리가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하나 제가 안 보여준 게 뭐냐면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안 바뀐다는 거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건 진동수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입니다. 예, 이거 어플입니다. 어플. 예, 이게 보면 495Hz가 이렇게 크게 들리죠. 이게 약간 5Hz 정도는 오차가 있었어요. 이게 얘 어플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신호 발생 장치가 문제일 수도 있고. 보면 500Hz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풍선을 넣어도 진동수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막 매질이 바뀌고 뭐 해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전반사에 대해서 그리고 광통신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